혜림 씨, 오랜만이네요. 근데 옆에 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눈치채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제 딸과 손녀가 당신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용이라니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도움?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게 도움이라고요? 할머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혜림 씨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죠? 이미 우리 조직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와서 빠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특히 어린 민서한테요. 경찰입니다. 박사박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뭐야? 함정이었어.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최수연은 차를 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고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평온했다. 한때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며 권력자들을 떨게 했던 기자. 최수연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엄마, 민서 학원 데려다 줄게요. 딸 혜림이 가방을 들며 말했다. 40 중반의 혜림은 여전히 수연에게는 어린 딸이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친정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째였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12살 민서가 뛰어와 수연의 볼에 뽀뽀를 했다.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손녀는 그녀 삶의 새로운 활력소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연은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기자 시절 단련된 직감이 자꾸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혜림의 표정에서 감지되는 불안함, 평소보다 자주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민서가 밤마다 중얼거리는 이상한 말들. 할머니, 돈을 꼭 지켜야 해.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돼. 어젯밤에도 민서는 잠꼬대처럼 그런 말을 했다. 12살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혜림과 민서가 나간 후 조용해진 집 안에서 수연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기자였던 그녀에게 관찰은 본능이었다.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혜림의 방문이 평소보다 자주 잠겨 있고 작은 방 하나는 아예 열쇠를 채워 놓았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온한 은퇴 생활을 꿈꿨지만 그녀 안의 탐정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림이 세수를 하며 나왔을 때 수연은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드러난 다크서클, 평소보다 야윈 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어머,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혜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잠이 안 와서. 혜림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네. 그냥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좀 바빠서요. 혜림은 시선을 피하며 급히 냉장고를 열었다. 수연은 딸의 반응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기자 시절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익힌 감각이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미묘한 신호들. 시선 회피, 불필요한 몸짓, 평소와 다른 말투. 민서야, 어서 일어나. 학교 늦겠다. 혜림이 민서의 방을 향해 소리쳤다. 네, 민서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하지만 평소 활발했던 아이가 어딘지 의기소침해 보였다. 민서야, 할머니한테 와서 아침 먹자. 수연이 손녀를 불렀다. 식탁에 앉은 민서는 밥을 입에 넣고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었다. 수연이 살그머니 물었다. 우리 민서, 요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어? 응.
그냥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해림의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다. 민서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빨리 먹어. 엄마가 말했잖아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혜림아, 민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그냥. 요즘 뉴스에서 노인 사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민서한테 조심하라고 한 말이에요. 해림이 서둘러 대답했다. 민서야, 학교 가자. 늦었어. 모녀가 급히 집을 나간 후 수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민서의 말, 해림의 불안한 반응, 그리고 최근 달라진 집안 분위기.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부터 해림의 방까지 기자 시절 현장을 조사하던 방식으로 세심하게 살펴봤다. 해림의 방 책상 위에는 평소에 없던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대부분이 보험이나 금융 관련 자료들이었는데 해림의 직업이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복도 끝의 작은 방이었다. 원래는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공간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견고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수연이 문고리를 살살 돌려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뭘 그렇게 꽁꽁 숨겨놓은 걸까? 수연은 방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안에서 전자기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귀를 대고 들어보니 컴퓨터 펜 소리도 들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재빨리 자리를 피했지만 복도에서 나타난 해림과 마주쳤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해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냥 오래된 물건들 정리할까 하고. 수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위험한 물건들도 있고 해서. 해림이 재빨리 수연과 방 사이를 가로막았다. 위험한 물건? 내 옛날 아빠 공구들이랑 그런 것들이요. 해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딸이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손녀 민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오후 내내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을 믿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기자로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수연은 딸과 손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탐정이 되어야 할 때였다. 사흘 후 수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해림이 민서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며 집을 비웠다. 수연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두었다. 해림이 평소 어디에 열쇠를 숨겨두는지, 언제쯤 집을 비우는지 모두 파악해 놓았었다. 해림의 화장대 서랍 뒤편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낸 수연은 복도 끝 방으로 향했다. 열쇠를 자물쇠에 끼우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자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었다. 이번만큼은 타인의 비밀이 아닌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이 열리자 수연은 경악했다. 좁은 방 안은 마치 작전실을 방불케 했다. 벽에는 크고 작은 사진들과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2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채팅창과 엑셀 파일들이 열려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수연이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자세히 보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엑셀 파일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개인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예금 잔고, 연금 수령액, 심지어 가족 관계와 건강 상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순자 68세, 독거노인, 예금 2천만 원, 치매 초기 증상. 박정자 72세, 당뇨병 환자, 자녀와 연락 두절, 적금 3천만 원. 수연의 손이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목록을 아래로 내리자 더욱 충격적인 정보들이 나타났다. 접촉 완료, 신뢰관계 구축 중, 계좌 정보 파악, 송금 예정 같은 메모들이 각 이름 옆에 적혀 있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다. 민서가 다양한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무척 어둡게 보였다. 사진 뒤편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글씨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설마, 수연이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통장 사본들, 인감증명서, 그리고 민서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들이 있었다. 편지들은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저는 민서예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수연의 무릎에 힘이 빠졌다. 자신의 손녀가 이런 일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을 자신의 딸이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때 모니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다. 화면을 보니 새로운 채팅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혜림, 어제 그 할머니가 200만 원 송금했어. 민서가 정말 천재야. 애 하나로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어. 수연의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느꼈다.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박 실장이라는 이름이었다. 채팅 기록을 위로 올려보니 더욱 체계적인 범죄 조직의 모습이 드러났다. 다음 타겟은 종로구 김웅구 할아버지. 독거노인이고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야. 민서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역할로 접근해.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녀왔어요. 혜림의 목소리였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다. 수연은 재빨리 화면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서랍을 정리했다. 하지만 방을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혜림과 마주쳤다. 엄마, 혜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엄마가. 혜림이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수연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다. 엄마 제발 모르는 척 해주세요. 혜림아, 이게 대체 뭐니?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몰라도 돼요. 우리 생계 걱정은 제가 할게요. 혜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스며 있었다. 제발 경찰이나 어디에도 신고하지 마세요. 우리 다 끝나요. 바로 그때 민서가 뛰어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순진하게 웃는 손녀를 보며 수연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 아이도 딸도 모두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 할머니, 왜 울어요? 민서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자로서, 탐정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의 사이에서 찢어질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연과 혜림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엄마, 혜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 있었다. 뭘 설명한다는 거니? 네가 우리 민서를 이용해서 노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그것도 조직적으로? 혜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몰라요.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서 양육비며 생활비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수연이 테이블을 세게 쳤다. 내가 기자 시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을 보았는데 내 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민서 깰까봐. 민서? 수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나 알고 있니? 순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고 있어. 그 아이 마음에 평생 상처가 될 텐데. 혜림이 고개를 들었다. 민서는 몰라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친해지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편지도 저희가 받아쓰기 해준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이를 속여서 범죄에 이용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내가 이런 짓을. 그만해요. 혜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정의로운 기자 출신이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아이 혼자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순간 민서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조용해졌다. 혜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민서가 예쁘니까 노인분들과 사진 찍고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뭐.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희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수연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니? 네. 민서와 엄마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우리 가족을 다 해치겠다고. 혜림이 흐느꼈다. 엄마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민서의 방문이 살며시 열렸다. 잠옷 차림의 민서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두 사람은 당황했다. 아이가 얼마나 들었을지 알 수 없었다. 민서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수연이 손녀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울고 계세요? 민서가 수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할머니, 저 때문에 화나셨어요? 뭐라고? 수연이 깜짝 놀랐다.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 때문에 할머니가 화날 거라고.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서야, 너 진짜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네, 이제 알아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로워하시니까 친구가 되어달라고 엄마가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제 한 할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민서야,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할머니가 돈을 다 써버렸다고. 이제 병원도 못 간다고.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 나쁜 아이죠? 수연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딸도 피해자였고 손녀도 피해자였다.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다. 민서야, 너는 전혀 나쁜 아이가 아니야. 어른들이 너를 속인 거야. 혜림이 다가와 모녀를 끌어안았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 무서워요. 민서가 상처받는 것도, 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해보는 것도.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분노와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지금은 가족을 구해야 할 때였다. 혜림아, 그 박 실장이라는 사람 연락처가 있니? 왜요?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엄마, 안 돼요. 위험해요. 나는 30년간 기자를 했어.
이런 인간들이 어떤 놈들인지 잘 알고 있다고. 수연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민서가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나쁜 일 안 할 거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과 편지 쓸게요. 수연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딸이 범죄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이 나서야 할 때였다. 기자 최수연이 아닌 할머니이자 어머니로서.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30년간 기자로 일하며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할 때가 왔다. 먼저 경찰청에 있는 후배 기자 김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나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사기 조직 관련해서 제보가 있어. 단, 조건이 있다. 피해자 가족은 보호해줘야 해. 김정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어떤 조직인데요? 수연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노인 대상 사기단이야. 아이들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내가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내가 경찰 쪽에 연결해줘.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혜림을 불렀다. 어젯밤 실컷 울고 난 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혜림이 불안해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단,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박 실장이란 놈과 만나는 약속을 잡아. 예? 그런데 왜요? 함정을 놓을 거야. 그놈이 어떤 식으로 협박하는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 혜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경찰이 함께 할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다. 30년 동안 이런 놈들과 싸워온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오후에 혜림은 떨리는 손으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옆에서 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작은 메모를 건네주었다. 박 실장님 저예요. 혜림이요. 네,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해서 좀 불안해요. 한번 만나서 상의하고 싶은데요. 통화가 끝난 후 혜림이 수연을 봤다. 내일 오후 3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서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학교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저 오늘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나쁜 일을 했다고요. 뭐라고 하시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속은 거라고요. 진짜 나쁜 건 어른들이 어린이를 이용한 거라고요. 민서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좋은 일만 할게요. 수연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서가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야.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혜림과 함께 홍대로 향했다. 미리 도착한 경찰들은 카페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수연과 혜림의 안전을 위해 소형 녹음기도 준비되어 있었다. 박 실장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수연은 즉시 그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40대 중반의 말끔한 외모였지만 눈빛에서 교활함이 묻어났다. 혜림 씨 오랜만이네요. 근데 옆에 분은 제 어머니예요. 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실장이 수연을 훑어봤다. 어머니가 눈치채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혜림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이 나섰다. 저는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제 딸과 손녀가 당신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 실장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이용이라니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도움? 수연이 냉소했다.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게 도움이라고요? 할머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박 실장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혜림 씨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죠? 이미 우리 조직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와서 빠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수연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죠. 특히 어린 민서한테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이 손목시계를 만지자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카페로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박사박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실장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가 차단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함정이었어. 맞습니다. 수연이 차분히 말했다. 30년간 기자를 하면서 당신 같은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이번에는 제 가족을 건드렸네요. 일주일 후 수연의 집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박 실장과 그의 조직은 모두 검거되었고 해림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선처를 받았다. 민서는 피해를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썼고 몇몇 분들과는 진짜 친구가 되기도 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좋은 탐정이 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수연에게 물었다. 물론이야. 우리 민서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단, 탐정이 되려면 진실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네, 할머니처럼요. 해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가족 3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수연은 깨달았다. 은퇴 후의 새로운 시작이란 단순히 평온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녁 무렵 수연은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기자도 탐정도 아닌 한 가족의 할머니이자 어머니로서 찾아낸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다.